그 동네에서 좀 어렸을 때 저 친구 좀 잔인하다 하는 게 앉아서 손가락으로 개미 이렇게 죽여요. 그 재밌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개소리는 분명히 사전에 등장하는 말이고요. 정말 개소리를 조리 없이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문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을 보면 뭐 죄송한 말씀인데 주된 정치 수요층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계몽령이라는 말은 청와대란으로 썼다. 한국 권한대행이 가장 무책임하고 공직자로서의 어떤 처신으로서는 좀 자격 상실이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신선합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김문수는 굉장히 신선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많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아니 근데 신선한 윤석열한테 그렇게 당하고서 또 신선함으로 판단하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어제 그 비상계엄 사태 핵심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두 사람이 헌재에서 만났죠. 뭐 얘기가 서로 많이 좀 불꽃 튀고 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두 분이 뜻이 잘 맞는 걸로 보여지던데, 근데 이제 그러려다 보니 기적의 논리도 좀 등장을 했던 것 같고요. 정신 승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듣기 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은 그 어제의 상황들도 오늘 포함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리는 신혜원 기자가 함께해 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참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능하면 이제 조금 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섭외가 성공할 때도 있고 꼭 성공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많이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섭외가 안 됐어요? 아니 오늘 얘기는 아니고 어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어제? 모르겠어요. 돌려봐야 저희가 되겠네. 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또 뉴페이스 박민영 대변인을 또 예, 그거 봤는데. 보셨어요? 예, 예. 짤만. 짤만 보셨어요? 예, 예. 뭔일 있었군요. 뭐 하여튼 댓글창 안 보셨죠? 네. 전 댓글은 잘 안 보겠어요. 네. 저희는 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랬구나. 예. 그분이 네. 나와서 저도 놀랐는데. 네. 쉽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그 헌재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헌재 심판이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몇 달 할 거 아니에요. 네. 어제가 하이라이트였던 거. 어제가 하이라이트 같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고, 하긴 그렇죠. 예, 대통령이 나와서 제가 직접 신문할 거라고 했잖아요. 변호인단은 안 맡기고 대통령이 직접 물어볼 거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았지만 나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적할 거라고. 답답할 거예요. 대통령이 변호인들 나가서 크림 전쟁 얘기하고 그거 말고 답답하니까 내가 직접 뛴다. 라고 해서 어제 직접 물었어요. 네. 뭐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뭐 쪽지 문건 이런 거 다 물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상과 달랐던 거는 진실 공방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묻고 김용현 장관이 화답하고 맞장구 치고 그랬죠. 기억납니다. 요런 대화가 주를 이뤘어요. 신문이라고 네. 보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장관이 써가지고 나한테 들고 왔잖아요. 내가 뭐 고쳤습니까? 그냥 그대로 뒀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법조도 찾아보고 하시는데 뭐 그러시지도 않으셨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잠깐 들어볼게요. 그런 작전을 누가 세운 거예요?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네. 그렇게 하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전혀 뭐 충돌이 없었어요. 포고령에 그리고, 우리 그 있었잖아요. 그 전공이 네, 처단. 일까지 해서 처단. 네. 그거 내가 뭐 어차피 실현될 것도 아니니까 웃으면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그게? 웃으면서 처단을 한다. 전공이 처단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저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동네에서 좀 어렸을 때 저 친구 좀 잔인하다 하는 게 앉아서 손가락으로 개미 이렇게 죽여요. 그 재밌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웃으면서 전공이를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웃으면서 그래 뭐 그냥 뭐 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될 것도 아닌데 일단은 뭐 처단해서 근데 그 처단이라는 포고령의 문구를 본 전공인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대통령의 전략 뭐 이런 얘기도 뭐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어쨌든 대통령 말씀을 잘 듣고 맞장구 치고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더 책임이 많이 가중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 공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 네.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왔던 양측의 입장들이 엇갈렸기 때문이잖아요. 네. 포고령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이 써갖고 갖고 왔다라고 했고 김용현 측에서는 대통령이 법리 검토를 해서 줬다라는 거였는데 어제 막상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는 아닙니다. 제가 그럼 다 쓴 이제 거죠. 내란 우두머리가 예.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이 되는 겁니까? 그 어떤 저는 예. 어제 그 헌법재판소 보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다투는 한없이 무거운 자리인데 이 자들은 나와서 말장난을 하는구나. 계엄을 계몽이니 계도니 그 한 글자 따서 그런 소리를 하지 않나. 끌어내려던 게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 중에 개소리라는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논평을 쓰면서 이자들의 얘기를 달리 논평할 수가 없다. 윤석열, 김용현 이자들이 하는 건 개소리다라고 논평을 한 뒤에 사전에 혹시나 이게 비속어로 등록이 돼 있을까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개소리는 분명히 사전에 등장하는 말이고요. 아무렇게나 조리 없이 짓거리는 말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즉 이 개소리 자체는 비속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개소리를 조리 없이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저자들이 저렇게 마치 짠 듯이 역할극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용현이 저렇게 내가 다 했고 뭐 우리 그랬지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김용현의 죄가 무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파면이 될 텐데 근데 윤석열이 혹시라도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면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김용현을 사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고 김용현은 사면되고 이들의 이해는 여기서 맞아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이 미리 짠 각본처럼 서로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어쨌든 자신 포함해서 다 같이 무거운 중죄를 뭐 피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대통령이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든 선택을 해서 만에 하나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본인이 사면될 수 있을 그 가능성 거기에 이제 베팅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혹시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제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부터 이제 많은 얘기를 했죠. 이거 관련해서 왜 김용 장관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는 이제 이 점을 봤죠. 윤 대통령 측에서 꼭 김용현 전 장관을 첫 증인으로 좀 신문할 수 있는 그런 변론기일에 그 순서를 좀 땡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부에서 재판부가 허락을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굳이 왜 김용현 장관을 맨 처음에 하겠다고 하는 거냐? 윤 대통령 제외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거보다는 아마도 제 생각엔 김용현 장관 쪽과
뭔가 답변할 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 네. 합의라기보다는 공감대. 가 있지 않았을까? 네. 또는 사실관계를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예. 김용은 장관이 먼저 나가면 굉장히 유리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가 맞다면 뭐 그런 판단들. 그 사실관계는 두 분밖에 모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김용은 장관이 나갈 경우에는 아마 윤 대통령이 그 전날 한 얘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할 거다. 윤 대통령한테 유리하고 또 윤 대통령의 진술을 완벽하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렇지 않을까 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그런 발언들을 쭉 하셨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윤 대통령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죠. 예. 예, 지금 이제 말씀 받아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이제 여러 증인들 또 증언들 뭐 여러 증거들이 이제 뭐 계속 거론될 텐데 예. 그 앞으로 나올 증인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김용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방향을 잡아놓으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혹은 이 안에서 이제 논리 구조가 완성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뒤 재판 일정들도 한번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게 하냐는 전략 정도? 근데요. 그것까지는 안 될 것이다. 그 전날 보시면 국회에 나가서 뭐 홍장원 전 1차장이라든지 네. 뭐 곽 사령관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얘기는 또 다르잖아요. 국회에서는 그럼 국회에서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는데 네. 윤 대통령이 진짜 끌어내라고도 했다. 그리고 뭐 여러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헌재 대심 판정에 나와서 그럼 그걸 완전히 뒤집는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에 그러기는 어렵고 이미 그걸 각오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없죠. 다들 지금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 수사 받고 있고 다 일부는 구치소에 있고 본인 앞날이 뭐 연금도 끊길 거고 경력도 끊겼고 수영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사면 복권 네. 글쎄요 시간도 그렇게 빨리 안 돼요.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내가 그러면 말을 잘해서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그러면 김용현 장관은 왜 이렇게 특수한 관계죠. 정말 윤 충성심? 둘이 한 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관계다. 결국은 계엄 관련한 뭐 주무장관이었고 본인 스스로를 내가 계엄의 주무장관이라고 지칭을 그러니까 했죠. 계엄에 이제. 관련한 모든 구상부터 실행 계획까지 대통령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밀접하게 소통한 사람이니 김용현 장관과 뭐 다른 사령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그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네.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계를 김용현한테 다 주는 겁니다. 네. 우두머리 역할을. 네. 그래서 모든 걸 계획했고 그냥 방향 제시 정도.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겁만 주려고 됐고 그 안 될 거 알면서 그냥 이렇게 그 계몽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이 군도 동원했고 그 어떤 뭐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 지시도 했고 네.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는 김용현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뭘 주장할 거냐면 나중에 직권남용죄를 주장할 거예요. 김용현의 직권남용. 아니 본인이. 본인의 직권남용. 본인은 내란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추에 자기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사법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 되면 내란죄로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수사할 기관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김용현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여러 가지를 너무 과도하게 했다라는 것을 계속 빌드업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헌법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시나 어떤 방향을 했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비상겸이라는 어떤 그 선언을 한 거는 대통령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뇌피셜을 굴리는 것이고 네. 김용현 전 장관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장관 자체가 본인이 아무리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장성들이 한 구속 기소된 분이 한 6, 7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제의 두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장군들은 항명죄예요. 시키지도 않은. 그러니까 명령을 어긴 거죠.
왜 국회의원 막지 마라, 네. 들어가지 마라. 네. 국회를 잘 저기 말하자면 질서 유지만 해라 했는데 들어가서 깨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도 지시한 적이 없는데 막 달려들어서 방첩단 카톡에는 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뭐 이쪽에 빨리 잡아내야 된다 그런 카톡을 나눈 거는 네네. 명령과 다른 거랬잖아요. 이건 굉장히 이게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군은요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명령을 내렸을 텐데 김용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고 언젠가는. 네. 그다음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 몰랐다. 근데 그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제는 거의 아무 말 대잔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좀 한편에 좀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이제 이 계엄 당시 이제 핵심적인 문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포고령 작성 관련해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비상 입법 기구. 네, 쪽지. 뭐 쪽지라고도 하고 문건이라고 하는. 예. 네, 요거에 대해서는 역시 뭐 얘기가 나왔고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이것도 본인이 뒤집어 쓰는 그림을 택한 거죠. 그것도 역시 누가 썼느냐, 네. 그리고 누가 국무위원들한테 전달했느냐를 가지고서 계속 말들이 엇갈렸었는데 그것도 다 김용현 장관이 떠 안았습니다. 네. 네, 김용현 장관이 컴퓨터를 쓰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요. 보좌관 LG 노트북으로 직접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데 네. 윤석열 TV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소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은 처단하겠다. 이렇게 서슬퍼런 얘기들을 해놓고 이제 와서 변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덜컥 저질러 버렸네 저놈들이. 그러면은 그 명령도 없이 움직인 군 간부들, 이 사람들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한 거잖아요. 네. 반란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죄를 뒤집어 써야 되느냐. 그렇게 서슬퍼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계몽이다, 계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도 윤석열을 좀 계몽해 줍시다. 헌재는 대통령직에서 파면 빨리 결정을 하고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도 그 계몽을 해서 내란 수괴를 빨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계몽 활동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계몽, 요원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어저께 그 대화 맥락을 좀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개업이 아니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고, 성공하면 계엄이고 실패하면 계몽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그 의원들 끌어내 다 잡아들여라고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나 다 이제 증언을 했잖아요. 아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건데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사령관이 잘못 들었다. 어떤 혹은 요원을 뭐 끌어내요? 민주당 의원이 그거를 의원 끌어내라고 한 걸로 둔갑을 시켰다. 이렇게 변호인단이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원들인데 어떤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이제 어떤 군 요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주장인데 네. 그러면 철수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군 요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들어가지도 거고 못했잖아요. 이자들이 네. 작전이 그겁니다. 실패한 내란이라는 결과를 마치 그 정도만 의도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둘러대는 어설픈 거짓말인 거죠. 근데 이러한 해명 뭐라 그럴까요? 변호인단의 주장이 아니 요원은 도움이 되나요? 그 예. 도움이 안 되죠. 네. 그죠? 약간 이건 좀 뭐랄까 네. 저 재판관들도 약간 좀 화날 것 같은데. 단어에 민감하신 우리 윤식 대변인. 그 변호하시는 분이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을 보면 네. 참 뭐 죄송한 말씀인데 네. 그 주된 이 정치 수요층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계몽령이라는 말은 계몽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 계몽도 전 상당히 좀 그렇게 불쾌했습니다. 굉장히 위에서 아래로 보는 네. 얘기잖아요. 그게
개자를 써서 뭘 쓰려면 다른 네. 단어를 쓰던지 무지몽매하니 예. 시민들을 당신들 모르고 예. 있었어. 예. 우리가 가르쳐줄게. 알려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알았지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뜻을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예. 단어는 정말 최악의 단어를 썼다. 그렇죠. 예. 예. 제가 단어- 불쾌한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아 그럼요. 예. 예. 그 단어가 왜 제가 좀 예민하냐면 그 단어 하나로 네. 네. 단어 하나로 그 모든 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거가 아니고요. 막 설명하면 기니까 예. 딱 또 짧게. 그리고 뭐 크리미아 반도 얘기까지 하던 예. 재판 네. 저 네. 변호인도 변호인단이, 있었잖아요. 예. 그분은 이제 답답하니까 그만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기 10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나라를 한 게 이렇게 차곡차곡 가는 거니까 미리 막으려고 한 거면 이 논리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니 헌재 재판관이 그걸 듣고 있겠냐고 바로 잘랐잖아요. 잘랐죠 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분들조차 글쎄요 윤 대통령을 위해서 나오신 분인 건 충분히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이 변호 전략이 좀 썩 세련되지 못한 그러니까 걸로 보인다.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질문할 건데 여기서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옆에서 말씀하실 때 잘못해서 대통령이 툭툭 치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간도 없고 네. 대통령 그동안 체포돼서 구치소 계셨고 예. 이 변호인들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겁니다. 거의 뭐 면회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 작전 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보면 단어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 계몽령. 네. 그렇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지만 그 극우 유튜버가 이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이 재판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미 썼어요. 아, 그게 그래요? 유튜브에 나온 얘기고요. 네, 저도 맞습니다. 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의원과 요원에 대해서도 극우 성향 유튜브에서 이미 그거를 또 캡처를 떠서 진짜요? 분석해요. 예, 예전에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사장을 만나러 갔는데 뭐 발음이 잘못돼서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둘이 뭐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요원이라고 발언한 걸 의원으로 바로잡아서 뭔가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민주당과 곽종근 뭐 이런 좀 음모론을 또 네네네. 퍼뜨리면서 의원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온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정말 엄중한 헌법재판관들의 변론의 단어로 쓴다는 것은 최악이다. 아니, 동 변호 문맥상도 안 논리를 맞고. 그 유튜버를 통해서 아 거기 다 나온 얘기예요. 단어들이 그 단어들이 그런 법률 대리인단의 변론 핵심을 미리 파악을 하려면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해야 되겠네요. 아유. 그 재판관들은 굉장히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멸의당. 예. 뭐 바이든 시즌 2냐 이런 네. 얘기가 아, 여당 바이든 내에서도 날리면 약간 네. 자조적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문건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다시 요 얘기를 했는데 저 국회의원 내가 국회의원 박지원입니다. 요 페북 글. 아 국회의원. 네. 네. 뭐 요즘 이런 짤 돌아요. 그 박주민 의원은 그거 뭐 선글라스 끼고 네. 국회의원 박주민 막 이렇게 하고 네. 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참 네. 그 단어 하나로 뭐 국회의원당. 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그 문건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최상무 권한대행한테 줬던 쪽지에 그 밑에 숫자 8이 적혀 8.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한두 장짜리 문건도 아니고 정말 여러 명 8명 이상에게 따로 각각 나눠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기 불거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물어봤어요.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김용현 장관이 내가 문건 한 세네 하더니 한 6, 7장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숫자를 얘기를 하면서 네. 누구한테 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재부 장관도 있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여기까지는 두 사람 다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알려진 사람들이고. 네, 최상목, 조태열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근데 추가로 또 경찰청장, 국무총리도 있었고 더 여러 사람들한테 이 문건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네. 근데 우리 앞서 한덕수 총리는 해당 문건 최상목은 받았다는데 당신은요?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전혀 모르겠다.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청장도 안가해줬다고 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건의 존재를 받고도 부인했던 국무위원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건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네,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어요. 전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예. 쪽지, 예. 메모, 문건이란 표현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흔히 쪽지, 메모하면 대충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나 너 좋아해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문건이란 표현은
우리가 흔히 쓸 때 출처가 불명확한 어느 문건, 문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전달한 거는 네. 포고령과 똑같은 양식이었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국무위원 장관이 해야 될 업무를 지시한 즉 대통령의 명령이 담긴 공문서입니다. 이게 정식으로 결재란 이런 게 없을 뿐이지 네.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할 것, 예산을 중지할 것 이게 국방부 장관이 경제부총리한테 업무 협조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경제부총리한테 포고령 이후에 비상계엄 이후에 명령을 하다란 공문서예요. 그래서 쪽지, 메모, 문건 하면 뭔가 그 중요성이 굉장히 덜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네.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포고령, 명령이 담긴 정식 문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실무를 오래 봐서 그러는데 쪽번호를 달 때는 보고할 때 씁니다. 아, 쪽번호가 있는 주로, 문서는 위에 분들한테 이 쪽번호를 보고할 때 쪽번호를 매겨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습니다. 네. 다 쭉 하다가 뭐 다른 거는 그러면 9페이지를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보는 이제 그 상관이 보기가 좋잖아요. 어르신들 뭐 보고할 때는 세 번째 장을 넘기시고요. 하면서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 되게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네. 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저기 증언을 했어요. 네. 각 국무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들에게 하나씩 다 임무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쪽번호는 헌재에서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굳이 쪽번호 없어도 되고 기재부 이 비상입법회의 문건만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했고 중요한 거는 저는 김용현 장관이 제 추측건데 직접 작성하지 않았어요. 페이퍼가 하는 국방부 장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포고령부터 이 쪽번호를 매기는 거는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시켰겠죠. 이렇게 대략 가이드라인 던지면 쳐서 보여주면 네. 김영현 장관이 몇 번 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하고 저는 이거를 대통령한테도 최소한은 보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번호가 있다. 네. 좀 그런 좀 추측이 되네요. 네. 아무래도 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 문건을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줄 건데 대통령 몰래 나눠줄 수는 저도 이건 상식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 대통령에게 아마 뭐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뭐 보여드리고 다시 뭐 이렇게 나눠주든지 얘들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허락을 받든지 등등이 있었겠죠. 그게 뭐 상식적인 얘기 같긴 한데 대통령은 근데 잘 모르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서 전달자를 가지고 네. 논란이 좀 있잖아요. 최상목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기억 안 난다. 않는다고. 근데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중간에 전달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명령이 담긴 명령 문서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태일 장관은 참 재밌는 게 어제 봤던 게 그 김영현 그 전 장관이 증언하면서 그 기재부 최상목은 가까이 있어서 본인이 줬고 누구를 이렇게 실무자한테 전달해 줬고 조태열은 저쪽에 대통령 옆에 있어서 뭐니까 대통령한테 이걸 줘서 전달하겠다. 대통령이 줬다. 그래서 조태열은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전달자예요? 그냥 전달한 거예요. 받아서 대통령 저기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세요.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한테 그렇지. 주고 대통령이 정말 조태열한테 모든 줬기 걸 다 때문에 내가 떠안겠다. 조태열은 그러니까 받은 거는 이게 무슨 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가까이 있으니까 요거 좀 저쪽으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하고 이렇게 준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가만히 상상해 보면 어처구니 없습니까? 김영현 전 장관은 정말 약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봐라. 제 집권에서 의회 북동 난동자들 다 사면해주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그 희망을 걸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지지율이 같고. 헌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들의 심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겠죠. 본인들 자신감이 심리에. 붙었다. 어쨌든 헌재 재판이라는 거는 또 국민 여론 같은 거를 아예 생각하지 않지는 않죠. 예, 헌법재판은 정치 재판, 이라고도 징계 하니까. 재판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꽤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 형사 재판
민사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이 네. 그 풍향계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늘 여론에 민감한 결정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헌재는 그것보다도 일반 재판보다도 더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혹시 이제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뭐 김용현 측에서는 그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변론 전략을 세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재판이 뭐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증인들이 수없이 나올 테고 뭐 네. 저희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없죠. 그러기에는 이 사건에 너무나 많은 관계자들이 있고 네. 두 사람만 지금 재판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예. 아 그리고 요거는 조금 뭐 지엽적인 부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 출석을 할 때마다 이제 세팅을 좀 하고 헤어 세팅. 예. 헤어 메이크업. 예, 이제 옷도 딱 갖춰 입고 헤어도 2대8 가르마 딱 별거 해서 아닌 것 볼륨도 같은데 딱 중요할 수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예, 네. 그래서 이제 헤매를 받고 헌재에 등장을 하는 걸 두고 헤매 헤어 헤어 메이크업. 메이크업 깜짝 놀랐네. 등장한 건 처음 두고 보죠. 이제 네. 박은정 의원이 이거 특혜 아니냐. 네. 거기서 못할 텐데 무슨 이제 출장 멤버 나가가지고 황제 메이크업 받은 거 아니냐. 구치소안에서. 예, 이렇게 네.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법무부가 입장을 냈어.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법무부의 입장은 특혜는 아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그다음에 예전에도 뭐 구치소나 이런 곳에서 뭐 선거 방송 관련된 뭐 촬영하거나 뭐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 이런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서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네. 에이, 뭐 이건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죠. 뭐 네, 법무부가 해명을 한 거니까. 뭐 특별히 더 여기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뭐 듣겠습니다만. 헤매요? 헤매? 네. 됐죠? 아유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냥 뭐 그 당 소속분이 계시니까 네. 제가 맞아요. 더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크게 뭐 할 건 없으나 네. 저 개인적인 제 취향일 수 있는데 네. 잘 안 어울려요 헤어스타일. 안 어울린다. 그런 헤어로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어울린다. 그냥 제 개인적인 그 많이 뭐 띄우시고 아니, 그럴 저는 수밖에 그런 없어. 충고는 좀 하고 싶어요. 네. 이게 현직 대통령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네. 네. 그 중대범죄 피의자 곧 파면될 내란 수괴다. 네. 이렇게 양쪽 강족점으로 보는 차이가 있긴 한데 헌재에서 변호인단, 변론인단과 말맞출 작전 짤 시간도 모자란데 머리 만지고 있을 시간이 있나?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좀 그 헌재 재판관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하지 않은 변론 전략이나 잘 짜라. 그렇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헤매가 되게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특유의 올림머리도 이제 본인이 옛날에 진짜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면 띠띠띠띠 실빈 때문에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세팅을 하고 다니셨던 분이 네. 그때 정말 이제 수수한 얼굴에 약간 좀 그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만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좀 이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의도였다면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난 당당해. 난 건강하고 난 당당해. 난 지금도 현직이야. 대통령다움. 네,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더더욱 이 세팅에 약간 좀 집착까지는 아니지만 꼭 이렇게 만들고 나가고. 이게 이제 재판관들 보라는 게 아니고 이걸 보는 영상을 보는 국민들 보라고 하는. 그러겠죠. 예, 그다음에 지지자들 구치소 보라. 갔다가 병원 갔다가 와서 그 정도로 아프다면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변호인단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크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네. 그러니까 나 건강하다, 나 당당하다,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좀 뭐 그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뭐 그럼요. 남은 기간 그럼요. 즐겨라.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것까지 못하게 하는 거는 좀 야박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윤석열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네네. 참고로 전 스타일로 따지면 전 예전 엉덩이 탐정 때 그 스타일을 네, 더 좋아하긴 합니다. 이렇게 네. 머리 내린 거. 네. 약간 귀여운 맛이 좀. 근데 어쨌든 네.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이고 형사 재판 수사도 굴러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수처가 검찰한테 넘겼잖아요. 니네가 해라고 해서 이첩을 했는데 이제 여태까지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죠. 네. 근데 검찰이 부르면 뭐 협조할 수도 있고 좀 봐야지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사 대응 전략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공수처 수사를 안 받은 이유는 공수처 니네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네. 검찰은 있나요? 없어요. 근데 검찰 수사를 그럼 검찰 수사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입법의 불비인데, 예. 자 기소권이 수사권이 공수처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이제 관련 범죄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직권남용, 직권남용 등으로.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너무하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청장 조지호 이분에 관련한 수사하면서 관련자로 윤 대통령이 수사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들려요. 네, 네.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소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약간 더 수사권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공수처보다는? 검찰이 그렇죠. 왜냐하면 관련 범죄보다는 예. 엮인 사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네. 근데 제일 좋은 건 애초 시작부터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예. 송치해서 기소하는 과정을 하는 게 가장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검찰에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네. 지금으로 봐서는 검찰 수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요? 예. 이유는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보면 이게 꼭 공수처가 싫어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수사는 안 받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내란 관련된 수사는 그냥 이거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데에서 나를 수사하려고 해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예. 네. 근데 여기는 뭐 약간이라도 있고 그런 논리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더 수사를 안 받는 모습을 보여줄 때 또 불리함.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혹은 내가 크고. 워낙 검찰에 오래 몸을 담았던 사람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검찰 내부가 다 친윤석열이어서 수사를 뭐 봐줄 거다. 매운맛이 아니고 순한 맛으로 갈 거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검찰 조직원들의 그 숫자가 2,500, 3,000명 되고 검사만 해도 네. 일단 거기 뭐 특수부, 공안부 뭐 이렇게 쭉쭉 나뉘어 있고 윤 대통령 검찰총장 되는 과정에서도 내부에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검찰은 검찰 출신 윤 대통령, 검찰 출신 대통령이 왔으니까 검찰에서는 우대를 할 거다. 그런 건 굉장히 너무 좀 단순한 그건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단순한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이미 그걸 봤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일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일개 수석이 갔는데도 우병우가 팔짱 쫙 끼고 니들 한번 물어봐 이런 식의 그림이 연상되는 사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국이 웃기게 됐어요. 검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검찰총장 출신 내란 수괴를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여기저기서 변호를 하고 검찰이 그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된 것, 이 정말 이상한 그림이 됐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죠. 특히 최근에 경호차장 김성훈을 구속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해달라고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뭉갰잖아요. 자체 기각을 해버렸죠. 예, 그러면서 경호처에 있는 그 비화폰 통화 기록 압수 등 압수수색도 못하게 되고 검찰이 뭔가 이 내란에 개입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내란 속의 수사를 살살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 검찰 아까 2,500명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매우 관심이 있어하는 그리고 또 직접 어떤 인사나 이런 데에 있어서 매우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 주요 보직들이 또 있잖아요. 주요 보직 특수. 예, 뭐 그런 특수 라인들이죠. 이번에 검찰 그렇죠. 특수단이 특별수사단이 특수부 부장급이 2명, 공안부가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지휘부가.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특수 라인이잖아요. 그 라인들은 또 그 라인들이에요. 매우 그리고 뭐 지적인 대로 같아서. 경호처에 대한 김성훈, 이광호 이 두 분에 대한 부분들의 영장에 대해서 경찰에서 총기 어떤 발포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입증을 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판단조차 못 구하게 했다는 자체는 검찰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친정집 맞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끔 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받을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는. 아, 왜냐하면 이제 기소 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기소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출석 안 하는 것보다 출석을 해서 다투는 게 낫고. 네.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떠올라요. 제일 나쁘고 예. 비겁하고 최상목 무책임하고 대행이 그렇죠. 어차피 이제 특검 부분들이 지금 상설 특검도 돼 있고 일반 네. 특검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데 특검을 본인이 그냥 승인을 해주면 어차피 특검은 검찰이 그 밑에서 수사를 해요. 네. 특검이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민간인들이 특검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지원을 받고 검찰 수사관들이 나와서 검찰이 수사를 하되 수사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장 무책임하고 공직자로서의 어떤 처신으로서는 자격 상실이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검찰에서 조사받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을 확정해 줌으로써 이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더 이상 수사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박가 없이 정리해 준 게 맞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저도 한 지난 2, 3주 정도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많이 했다가 하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욕을 좀 먹어서 이거 왜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최상목만 제가 이제 많이 한다 그래서 디스한다 그래서 이름이 나무 목자가 들어갔으니 몰라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최상목은 네. 나중에 그 수사도 받아야 되고 네. 역사적인 평가도 받게 될 겁니다. 아. 그 검찰에 대해서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네. 정상명이라고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최근에 윤석열 변호인단으로 예. 합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검찰이 지금 특수부가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 데에 초창기 시절 네. 관여했던 자고 현재 검찰에도 특히 특수부 라인에는 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윤석열 아마 결혼식 때 주례를 받든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과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원래 검찰이 네.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소 수사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해방 이후에는 경찰력이 워낙에 비대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려고 헌법에 넣었던 거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검찰은 군부의 하수인이었어요. 오히려 관계기관 대책회의 저 구석 자리에 앉아서 받아 적고 군사 정권이 시키는 대로 기소하고 잡아놓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민주정부 들어서 검찰 이제 독립적으로 스스로 잘 해봐 했더니 스스로 권력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 기점에 나타났던 분이 정상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하고 그 수사권이 그 윤석열 신병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건 네. 굉장히 저는 불안한 신호로 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검찰이 내란에 깊이 개입했다라는 오해를 스스로 벗기 위해서 네. 얼만큼 엄정하게 수사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검찰 수사가 곧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서부지법에 폭동이 있었던 그날 또 밝혀지는 네. 여러 상황들이 좀 있죠. 당시에도 굉장히 그 충격적인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가서 차은경 판사를 찾는 뭐 그런 모습들도 봤는데 네. 이제 추가로 좀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경찰도 다쳤잖아요. 네. 경찰이 다치고 나니까 이제 법원에 있던 직원분이 당직을 서던 직원분이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당직실로 이렇게 피신을 시켰는데 뭐 영상에 있으니까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네. 근데 그 당직실 문까지 부수고 들어와서 당직식 문을 부수고. 네. 그런 시도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예. 문 발로 차고 막 내리치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막 저 뒤에 보이시죠? 막 내리치는 모습. 유리도 깨고 당직실까지 들어와서 했는데 이제 직원들이 그 안에서 정말 이제 공포에 떨던 그런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피를 했지만 네. 정말 인명 피해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방화를 하려고 했던 남성도 있었다고 해요. 불 붙인 종이를 창문에다가 던져서 뭐 이렇게 좀 방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진짜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예, 경찰에 달려들기도 하고 이 남성은 지난 20일 그제 체포가 됐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은 물론이고 뭐 건조물 침입 예. 또
물건 손괴하고 부수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안에 있는 그 당직실 문을 막 부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뭐 구속 조치들이 다 됐겠죠? 뭐 네. 어제 긴급 체포가 됐으니까 뭐 이제 조치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누가 있는 것이 그래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같이 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정광훈 목사 오늘 귀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씨.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거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저항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있으나 네. 저런 행위를 보면서 저 행위를 규정할 때 저항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저런 행위를 계속해라라고 이제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건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영상을 보는데 저런 영상들이 본단 자체 경악스러운데 이 법원 침탈을 용인하는 순간요 나라는 무너집니다. 사라져요. 네. 법치가 있기 때문에 진보 보수도 서로 다름을 가지고 싸울 수 있고 그 다름 속에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어떤 이 권한과 책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법원을 저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침탈해서 당직자 3명이 있음에도 그 차은경 판사를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요.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단호하게 사회와 격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사법 처벌이 좀 너무 느슨해요. 그냥 뭐 있었다 놀랍네. 근데 그대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영장을 쳤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저기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 많이 뭐 훈방 조치 됐다. 이런 것만 기사로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저런 거 하고 훈방 조치 되나 보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저거 안 되죠, 저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좀 정해졌죠, 당연히. 어떤 입장이요? 그러니까 이런 폭동 사태에 대한 폭력은 안 된다는 건 뭐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다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이들과의 아주 뭐 정확하게 디지털처럼 연구하려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과격시위한 사람들 그 주변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이 시위들을 그리고 또 그 응원하는 사람들 약간 말로써 선동하는 사람들 이게 막 섞여 혼재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근데 여기에서 폭력 부분만 어떻게 좀 덜어내고자 하는 그 정도 느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안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폭력만 빼면은 그런 선동하거나 뭐 부추긴 사람까지는 갖고 가자. 뭐 그런 그렇게 되면 안 아닌가요? 되죠.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실 만한 상황이 좀 발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당이 더 외연을 확장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구성원들이 뭐 전부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거의 대부분은 다 제 뜻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완전히 진짜 뭐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딱 끄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안 되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받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지금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 탄핵 의결이 된 상태에서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을 준비도 하고 앞으로도 봐야 되는데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감정이 지금 굉장히 격해져 있는 분들까지 뭐 배제한다라거나 이런 뉘앙스를 주면 저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런 고민은 많이 있어요. 네, 당에서도 이제 그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당 지도부나 뭐 이런 데서도 약간 듣기에는 조금 제대로 이 폭력 상황과 선 긋는 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한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단 말씀이신 거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지도부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확실한 선을 긋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행안위에서의 질의 보면 배준영 같은 경우는 왜 경찰이 부상당한 게 왜 그 폭도들에게 뚫렸냐, 왜 당했냐, 폭동을 왜 당했냐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도를 나무래도 모자랄 판에 경찰을 나무르면서 뭐 경찰이 책임이 있는 마냥 하는 어떤 그런 질의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뭐 따지고 보면은 폭력은 안 되나. 뭐 이게 또 이 사람들의 전체 책임이라고 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뭐 하여튼 애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고 쌍방과실 이런 프레임을 가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님이 가지고 있는 네. 기본적인 합리적인 그 법률과 제도에 대한 말하자면 수호 이런 정신과는 좀 멀다. 그렇게 좀 원래 보수가 되게 엄정한 공권력, 법집행, 법집행, 폭력과의 거리 이런 걸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죠. 완전히 이제 선을 끊어내지 못하는 게 이제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짧은 코멘트를 했는데 네. 표현이 딱 그래요. 부정선거 증거는 발견 안 됐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주장에 그닥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네. 그닥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네. 대해서는 그닥 동의한 건 아니다. 네, 요 정도의 스탠스인 것 같고요. 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 어제가 진짜 사법부의 시간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첫 재판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고등법원에서 열렸는데 1심에서 이제 김문기 전 차장 몰랐다, 골프 안 쳤다 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차기 대선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어서 2심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판부가 원래 항소심 사건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심 공판일을 정해줬어요. 2월 26일에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다면 3월 중에 2심 결과가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해진 게 하나 있고 2월 26일에 결심 공판하면 이제 네. 선고가 3월 중에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관측을 하나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에서 증인을 한 13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재판부가 좀 핵심만 추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좀 줄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속도 내겠다. 나름대로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 이런 좀 의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1심 판결 일단은 당에서는 꽤 충격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고, 그렇죠. 예, 2심에 대해서는 결과가 좀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를 이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늘 그런 기대를 해야죠. 예, 근데 2심에서.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주 유리하게 가는 것만 같지는 않은데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유불리의 부분들은 법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숙제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네. 이 법원의 어떤 행정 절차가 확정돼 있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치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어요. 좀 본인의 방어권을 제한적으로 좀 행사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본인한테 주어진 방어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재판을 한 1, 2주 정도 뭐 이렇게 연기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인데 이걸 행사하는 순간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본인이 조기 대선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는데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2월 26일 결심 그리고 결심이 됐으면은 1, 2주 안에는 선고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빠르게 수용을 할 수밖에 아니 없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가 가는 것이고 이게 뭐 어떤 외부에서 압력이나 어떤 뭐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면 따르는 게 대한민국의 법치입니다. 네. 그런 거를 또 보여줘야만 지금 현재 윤석열 측에서의 어떤 법치의 어떤 훼손, 그다음에 거의 무법천지로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기에 대비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 보여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승부수를 봐야 될 것 같으면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네. 괜한 의심 살 필요 없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요거에 관련해서 위헌 제청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인데 네. 이 법 자체가 이 혐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 달라. 이 혐의가 위헌 아니냐라는 혐의요? 그러니까 법이 이 법이 위헌 아니냐라는 네. 거를 제청하는 걸 그러니까 심판 제청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과거 요걸로 똑같이 했어요. 한번 했다가 이제 헌재에서 문제 없는데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따져보겠다. 거기서 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 예. 아니 그렇게 되면 위헌 법률 위헌 심판하는 데까지 요
재판은 좀 기다려 줍니까? 예를 들어 시간이 그쵸 더 요거 걸리죠. 위원이 네. 이제 위원이든 아니든 결정이 네. 나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그 법을 근거로 뭐 처벌을 하든 할 테니까 선고를 하든 할 테니까 예, 하시는 건 자유인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 헌재 심판 과정에서 어제 공개됐던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방어권의 모습입니다.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그럼 똑같이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가뜩이나 재판 지연된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와중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조항을 형법 250저 선거법 250조 1항 똑같은 거를 지난번 경기지사 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때 그때 살아났을 때 그때 제기했었던 위헌법률 심판을 또 재청을 하겠다.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재판 지연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왜 이 짓을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마음속에 이 재판에 대해서 엄청난 본인 스스로가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나 이거 20 남으면 끝난다. 인생 끝난다 이거. 대선 못 나가고 나 어떡하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위헌법률 신청은 말하자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네. 이게 이제 중지가 돼서 어느 정도 그 판단 될 동안은 법원 중지가 돼요. 이 재판 일정은. 근데 이제 안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서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건 노 하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헌법 소원을 한다 해도 재판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이 되지 않았고 다퉈볼 만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선거법에 있어서는 인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헌법률 심판을 했고 이번에 행위에 대해서 네. 허위사실이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냐? 이게 법률상으로 좀 위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각을 받았으나 그러면 이번에 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허위사실 맞냐? 그냥 법률적으로 한번 다퉈볼 만하나 네. 제가 봐서는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걸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2월 26일 결심 네. 그리고 3월에 이제 뭐 선고공판은 법원의 일정에 따라서 받아들여서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기를 뭐 연장한다. 이런 비판들은 이제 뭐 만에 안 하나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은 상당히 흔들립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그 길은 뭐 흔들림 없이 갑니까? 저 평론가들 입장에서 보면 예. 민주당이 흔들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힘한테 정권 줄게 이런 사람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닌 야권의 대안의 세력은 민주당을 선택할 건 맞으나 그 안에서 누가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 판단만 남아 있죠. 네. 가장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물론 오랫동안 연임 대표를 해오면서 민주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지 몰라도 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이제 민주당의 타격으로 이렇게 이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다른 생각이신 것 같은 표정입니다. 위헌법률 우리 심판 제청 네. 네. 이게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하냐고 뭐 비판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법률 제청 심판 제청은 같은 법률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간통죄 같은 경우에 수차례 합헌이다 하다가 몇 해 전에 그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전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과 정치에 관계하는 분들은 그 표현의 자유,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정치인의 말을 하나하나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거를 사법의 대상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헌재에서 판단을 구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누구와 달리 국법 질서를 존중할 겁니다. 열리는 재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보고 네. 판결이 나면 그에 맞게 따르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짧게 시간 좀 드릴까요? 하시고 싶은 너무 말씀 좀 짧게 많은. 주시니까 이 민주당 이럴 줄 알았어요. 아예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네. 그 선거법 제재 조항을 없애려고 선거법 개정 시도를 했던 당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게 이재명 대표 면탈, 맞춤형이다. 예, 사법적 처벌 면탈을 위한 식으로 움직이는 민주당이니까 설령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겠죠. 근데 그게 과연 민주당 구성원 전체에게 도움이 될 거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거냐, 엄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네.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장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냈고, 뭐 기본소득 이런 것도 지금 뭐 우리가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흥묘백묘 얘기도 했고, 네. 어쨌든 중도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 당연히 조기 대선을 염두한 그런 행보이고, 또 관련해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어저께 또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견제하는 발언을 한 행사장에서 하기도 했어요.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열린 무슨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어떤 정치 상황이라도 독주는 반드시 폐해를 낳는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여권 상황을 보자면 지금 뭐 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조기 대선을 대놓고 준비할 수는 없는데 대놓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워딩들이 그렇게 나와요. 홍준표 시장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취임식 관련해서 내가 차기 대선 후보의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대선 후보가 돼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는 오세훈 시장조차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이 정도 말하는 거는 이미 고민 끝났다는 고민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 친한계 의원들한테 잘 지내시죠? 이런 식의 안부 문자를 인사 들어갔습니까? 몸풀기를 다 받으셨어요? 하고 있어요. 받으셨어요? 만났어요. 됐잖아요. 언제요? 문자 보낸 거지. 언제 만났어요? 만난 정도는 돼야지. 최근에 만나셨어요? 활동 없어요. 당분간 없어요. 예전에 지금 아니야 잠깐만요. 네.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갔다 온 분하고 비교할 만한 활동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문자 안녕하세요 문자 보냈는데 무슨 몸을 푼다니. 이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에 근데 호텔 방이 있던데.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그 초대장 받아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선 후보로 모셨다는 이게 거예요? 허위사실 자기 유포입니다. 그 정도 급으로 봐줬다 이거죠. 허위사실 그럼 유포입니다. 누가 판단해? 본인이 판단하기에? 주관적 본인이 페북에 판단. 썼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줬나 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이제 여권 1등 누굽니까? 네? 김문수잖아요. 김문수 장관. 김문수 장관 1위 되는 건 실체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런 그를 거예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게 과표집됐다라고 네. 말하기에는 네. 그 지지세 그 크기와 네. 그 견조한 그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 꽤 많은 그래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대단히 호감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그 정치권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탄핵 그 반대 여론이 좀 높아지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탄핵이 되더라도 네. 윤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체자가 누구냐라는 판단에 있어서 네. 김문수 장관이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근데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대선 후보로 되면 그 얘기는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다른 국민의힘 뭐 이 느낌보다는 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보수 색채가 강한 누군가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태극기화 되는 거죠. 그냥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김문수 지금 장관이 태극기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기반으로 정치를 해왔고 사실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긴 한데 태극기 부대. 부대. 이게 정광훈 씨와 네. 무관하지 않기 이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 거는 같은데 그거는 이제 김문수 장관 아직 그 대선 관련한 아무런 행보를 한 적이 없고 안 하던데. 선언조차 한 적도 없고 네. 몸을 푼 적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우가 있을 때 이제 평가받을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또 네. 하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신선합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물론 김문수 지사가 삼선 의원의 경기지사 2번 하시고 장관도 하신 분이라 네. 대중은 잘 알고 있지만 대선 후보로서의 김문수는 굉장히 신선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많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상황은 적어도 저희 당은 뭐 민주당도 곧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 당은 굉장히 격변에
대선 경선전이 될 가능성이 정말 크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발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돼야 돼요. 아니 저는 김문수 장관의 실체는 인정합니다. 딴 당에서 예, 그러세요. 경기도지사도 네. 했었고 네. 유시민 작가를 당시에 이겼었잖아요. 꽤 영향력이 있는 분인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김문수와 지금 김문수가 같은가? 이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광훈 집회 가서 머리 조아렸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그 계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 하는데 끝까지 혼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런 저는 정광훈 당이 국민의힘을 먹는 거다. 그 결과로 김문수가 후보가 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매우 전광훈 목사와 아주 가까운 정치인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예. 네. 지금 김문수 장관은 신선하다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댓글이. 제 얘기는 대선 후보로서의 김문수를 생각할 때 보수 지지층에선 대단히 신선하게 다가와요. 한 번도 안 써먹어봤으니까 신선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같아요. 반대쪽에서 진짜로 보시는 거론하는 분들은 건 뭐라고 처음이니까. 하시겠지만 아니 근데 신선한 윤석열한테 그렇게 당하고서 또 신선함으로 판단을 근데 합니까? 이제 김문수 이 장관이 후보가 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거의 이런 급이에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정광훈 씨가 온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네. 그 지금 우리가 이 수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실현은 뭐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 되지 같아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 와중에 또 슈퍼챗을 감사히 또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누가 이렇게 보내주셨나 봤더니 인터넷 비교원에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비교원. 지금 여기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네,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그냥 집에 깔려 있는 거, 집에서 맨날 쓰던 걸 계속 쓰시면 아무것도 여러분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를 변경한다든지 새로 신규 설치를 하게 되면 인터넷 비교원에서는 최대 48만 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를 변경할 때는 30만 원, 또 정수기 렌탈 결정하시면 30만 원 등 총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이 빠방하게 주어지니까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현금보단 나는 물건이 좋다 하는 분들께는 저희가 삼성 55인치 컬러 TV를 아주 흑백 TV가 없죠. 참. 네. 35인치 너무 작은데. 55인치. 죄송합니다. 흑백 TV 이러면 더 잘 팔릴 거야. 오히려 레트로 신선하잖아. 느낌으로. 신선하잖아. 자꾸 듣다 보니까 김문수처럼. 전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자, 함께할수록 더 큰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 또 지인 추천 시 4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해 드리니까 그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서울 어디들 가세요? 설 빨리 연휴에? 가야 돼요. 그렇습니까? 빨리 가셔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얼른 가세요 그러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